자, 2022년 군수직 경영학 7급 문제, 기출문제 해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분 동안 문제 풀어봤으니까 어떻게 문제 출제됐는지를 감이 오셨을 텐데, 지난번에 9급을 풀어봤는데 이 9급에서 나왔던 이론이 7급에서도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유사한 것들이. 그쵸? 느끼어야죠. 9급하고 7급하고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9급, 7급, 5급 문제를 다 보면 9급에 나왔던 이론이 7급에도 나오고 5급에도 동일한 해에 나옵니다. 동일한 해. 알겠죠? 그래서 100% 다 같진 않아요. 하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9급을 해봤기 때문에 7급에도 여기서 나왔던 내용들이 조금 바뀌어서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오늘은 7급 문제에 대해서 해볼 거고, 이 7급 문제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25문항 중에 2문항을 빼고는 다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7급이 21년도 같은 게 좀 문제가 어려웠는데 이번 22년도 좀 쉽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뭐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계획, 조직화, 지휘, 통제, 경영의 4대 기능이죠. 기억나시죠? 이 경영의 4대 기능은 아주 기본적인 앙리 페이올이 인간에 대한 기본을 연구하면서 바로 6가지의 직능을 구분했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관리 기능. 뭐뭐 있죠? 계조, 지조통. 이 5가지 부분을 기초로 해서 만든 게 경영의 4대 기능이에요. 자, 여기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건 무엇이냐? 당연히 정답 1번이죠. 계획은 미래의 추세에 대한 예측이고,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전략과 전술을 결정하는 과정이 바로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계획은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조직의 목표와 비전을 플래닝하는 게 계획이에요. 정답은 1번이 맞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조, 지조통을 다 알아보면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건데, 자 보시면 기본적으로 6가지 활동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기술, 상업, 재무, 보호, 회계, 관리. 이 6가지가 아주 기본적인 거였죠. 그래서 여러분들 6가지 외우실 때는 기상, 제보, 회관으로 대피해라. 기상, 제보가 나타나면 회관으로 대피해라. 네, 별로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6가지의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 이 관리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이 다른 문제, 유사한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이 관리 기능은 기업에 무엇을 전제로 했느냐? 바로 사람, 인적 자원에 대해서 계조, 지조통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했다라고 했고, 이 중에 계획은 플래닝이에요. 조직의 목표, 비전, 목표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게 버젯, 즉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플래닝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의 정답은 1번이 된다는 거죠. 2번은 조직화, 오가니징은 뭐냐? 목표에 따라 어떻게 조직을 구성할 거냐? 조직은 기본적으로 외형적인 게 있고 내형적인 게 있는데, 외형적인 스트럭처, 어떻게 구조를 설계하고 해당하는 역할을 배분할 거냐? 이게 바로 조직화. 지휘는 어떻게 과업 수행에 대한 지시를 할 거냐? 그리고 조정, 과업 수행 시에 발생하는 분쟁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리고 통제, 이 통제도 중요한 부분이죠. 평가와 반성에 대한 향후 업무에 대한 도움을 주는 바로 이 부분 보시면 환류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환류라는 건 뭐냐면 원래 대한 기능들이 있어요. 원래 해야 되는 성질에 맞는 기능이 있는데 이 원래 설정되어 있는 기능대로 하지 않고 다른 액션을 취했을 때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는 게 환류예요. 그걸 통제라고 하는 거죠. 통제를 통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원래대로 바로잡는다. 이런 기능이죠. 그래서 요 5가지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이번에는 이 계획이 출제됐다. 정답은 당연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면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구성하는 3가지 요소가 무엇이냐? 자, 지속가능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9급에도 나왔던 부분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기업은 계속 흘러간다라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해서 예산도 짜야 되고 여러 사업에 대한 전략을 짜야 되는데, 그때 이 지속가능 경영에 기업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부분, 환경적 부분, 사회적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 고려해야 되는
경영 활동을 우리가 지속 가능 경영을 했어요. 그래서 경제, 환경, 사회적 이슈가 정답이 되는 거고, 정답! 대외적 공헌성이라는 것은 전혀 해당하지 않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건 당연히 3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대외는 뭐죠? 회사 외적인 부분, 대내는 회사 내적인 부분이 되겠죠. 3번, 다음 중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건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어요. 사회적 책임 뭐였죠? CSR 기억하실 겁니다. CSR. 그래서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그래서 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죠. 정답은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의 3번이 답인데 3번은 실질적으로 우리 교재에는 없어요. 그런데 3번을 모르더라도 1번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소유주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복지와 행복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배려에 바탕을 두고 있다. 1번 당연히 맞는 거고요. 2번 이러한 사회적 책임은 청렴, 공정, 존중 등의 기본 원칙에 대한 책임감을 비롯해서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4번 자선재단을 운영한다든지 사회 약자를 고용한다든지 자 우리나라는 그래서 기업에 따라서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을 나눠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의 3%는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만약에 의무를 취하지 않으면 돈을 내야 돼요. 장애인협회에.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될 권리들 이런 것들이 모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꼭 정해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거예요. 정답은 3번. 바로 이 밀턴 프리드먼은 누구냐면 미국의 경제학자인데 이 밀턴 프리드먼은 어떤 이야기를 주장한 사람이냐면 이거예요. 경제적인 원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통화 정책인데 자, 우리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US 달러를 기본으로 해서 원화가 얼마냐라는 걸 통화로 기준으로 하죠. 1달러에 얼마의 원을 지불해야 되느냐? US 달러 1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1200원의 원을 지불한다. 이 통화 정책에 있어서 절대 국가가 개입하면 안 된다라는 걸 주장하는 게 프리드먼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 통화 정책에 관련된 거지 전혀 사회적 책임과 관련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자, 그다음에 4번. 빅터 브룸하면 딱 나와 있죠. 기대이론이죠. 기대이론의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이냐? 자, 기대이론이라는 것은 기대가 커지면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성과를 더 잘 내서 많은 임금을 더 받게 된다는 거죠. 그거에 뭐부터 출발한다? 바로 기대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기대. 그게 정답 1번이죠. 노력의 수준이 노력이 좋은 성과를 가져오고 노력을 하면 좋은 성과를 갖고 오고 좋은 성과 평가는 임금이 올라간다든지 보상을 더 많이 받게 된다. 이거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게 바로 뭐다? 기대이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대가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기대인으로 다른 말로 뭐라고 했습니까? 유인과 수단성, 마지막에 기대에 들어가가지고 VIE 이론이라고도 했죠. 그래서 이 기대이론을 좀 우리가 보면 기대이론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이거예요. 자, V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 나의 기대, 거기에 성과가 따라와야 되고 이 성과에 대한 내가 받는 보상 등이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 수단성, 그리고 기대, 익스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기대라는 개념을 혼용을 했고 기대이론은 욕구 충족과 업무 성과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전통적인 욕구 이론과 동기 이론을 보완. 그 사이에 뭐를? 이 기대. 이게 중요한 거죠. 기대. 그래서 이 기대 이론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하시는데 정답 1번이고 2번 보세요. 강화 요인이 바람직한 행동을 반복 가능성을 높이고 그 행동의 결과를 함수라고 주장한 이론. 이게 뭐죠? 강화 이론이죠. 이거는. 강화 이론이죠. 그 다음에 3번. 직무 만족을 가져오는 요인은 직무의 불만족을 가져온 요인과 서로 분리되어 있다. 하스버그의 이 요인이었죠. 이거는. 그 다음에 자기 효능감이라는 것은 누가 이야기한 거냐면 알버트가 이야기한 거예요. 알버트 반디우라는 사람인데 뭐 알버트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알버트의 바로 자기 효능감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에요. 자기오는감 척도에 대한 설명인 거고 4번은요. 정답은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5번 보겠습니다. 임금 배분 기준. 이것도 뭐 그대로 나오는 거죠. 뭐 전혀 틀릴 이유가 없는 거죠. 5번. 자, 직무급은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였죠? 직무별로 급여를 주는 거죠. 제일 중요한 한 단어 뭐였어요? 직무급은 상대적인 거. 이게 제일 중요했잖아요. 직무급은 무조건 상대적인 거여야 돼요. 그래서 상대적 가치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게 직무급이었어요. 성과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성과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건 뭐죠? 성과급이죠, 당연히. 그 2번, 직능급은 뭐냐? 종업원이 보유하고 있는 직무 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 정답 2번이네요. 3번, 연공급이 뭐라겠습니까? 호봉급이랑 비슷한 건데 1년, 2년, 3년, 4년 쌓이면 여러분들은 호봉이 올라가죠? 회사에서는 연공이라고 해서 몇 년 근무했냐, 연차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급여가 자동으로 올라가는 게 연공급이라고 했죠. 정답은 연공급도 틀렸습니다. 정답이 2번이 답인 거고. 자, 6번. 직무평가 방법에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자, 우리가 충분히 외웠었던 거죠. 자, 직무평가 방법에는 크게 2가지인데 양적인 방법과 질적인 방법이 있었죠. 이 중에 양적인 방법에는 점수법과 요인비교법이 있었고 질적인 방법에는 서열법과 분류법이 있었어요. 이건 뭐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고, 자, 이거를 직무평가 방법은 직무의 각 기업 내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가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 상대적 가치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점수법으로 가장 올바른 건 무엇이냐? 1번부터 볼게요. 평가자가 포괄적인 지식을 사용하여 전체 직무를 서로 비교하여 뭘 결정한대요? 순위. 그럼 1번은 점수법이 아니라 뭐다? 서열법이죠. 1번은 서열법에 대한 내용이고 2번, 직무를 여러 평가 요소로 분리해서 그 평가 요소에 뭘 부여한대요? 가중치를 비교한대요. 가중치. 중요도. 이거에 일정한 뭘 배분한다? 점수를 배분한다. 이게 점수법에 대한 내용이죠. 점수법도 당연히 상대적 가치여야 됩니다. 간혹 점수법을 절대적 가치라고 하는 게 경우가 있는데 상대적 가치로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정답은 2번이 답인 거고 3번. 사전에 등급을 미리 정한대요. A등급, B등급, C등급, 수음이 안가 이런 등급을 정한다. 분류법. 여러 직무를 전체적으로 비교해서 서열간의 직무를 내용을 전체 직무에 다시 재평가하는 거. 요인을 나눈다라는 거예요. 요인을 나눠서 서로 비교한다. 요인 비교법이었죠. 4번은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꼭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고, 자, 7번 문제. 7번 문제는 바로 품질 경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품질 경영. 1번부터 보겠습니다. 기억은 원가를 올리지 않으면서 제품의 유용성을 향상시키거나 제품의 유용성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원가를 절감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무슨 방법이라 했죠? 바로 VA, 가치 분석이었죠. 그래서 가치 분석이에요, 이게. 가치를 분석을 해서 기본적으로 제품의 유용성을 향상시키거나 중요한 게 원가를 올리면 안 되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유용성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원가를 절감시키는 등의 방법을 취하는 것은 가치 분석.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도 제가 많이 해드렸는데 다양성을 높인다. 제품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블록 구조라기 때문에 그래요. 블록 구조.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구성품의 다양성은 낮춰주는, 구성품의 다양성은 낮추는 제품 설계. 이게 블록 구조로 돼 있어서 실제로 완제품이 나올 때는 여러 블록을 짜집게 해갖고 만드는 거라고 했죠. 무슨 설계 이게? 모듈러 설계예요. 모듈러 설계. 아시겠죠? 그래서 모듈러 설계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갤럭시 S에 들어가는 거하고 갤럭시 A에 들어가는 거하고 뭐 갤럭시 J 핸드폰 뭐 이런 버전들이 있어요. A도 있고 J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사용하는 거 여기서 사용하는 거 여기서 사용하는 거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어차피 어떻게 짜집게 하냐 이 차이예요. 그래서 모듈러 설계라고 하죠. 모듈러 설계의 장점은 뭐냐면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쉽게 조립해서 맞춰줄 수는 있어요. 단점이 하나 있어요. 모듈러 설계의 단점은 특정 제품이 고장나면 모듈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모듈을 바꿔버려야 돼요. 고장난 부분의 부품만을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전체를 통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블록을 껴 맞추듯이 해서. 그게 바로 모듈러 설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3번을 보면 제품의 성능 특성, 제조 및 사용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덜 받도록 제품을 설계하는 방법은 뭐냐?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 이론서에 없는 내용 중에 유일한 것 중에 하나인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예요. 뭐냐면 자, 제품의 설계에 대한 환경이나 여러 조건들이 있어요. 이 제품을 만드는데 하나의 공장에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공장에서 만들 때 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공장마다의 환경이나 조건이 다 같을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A 공장은 인력이 좀 모자라고 B 공장은 뭐 제조 시스템이 뭔가 좀 부족하거나 이러한 환경이나 조건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제품에 대한 제조의 환경이나 조건이 모두 달라도 유사한 품질을 생산해 줄 수 있는 설계가 바로 로버스트 설계라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무슨 의미인지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로버스트 설계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고유 대명사가 이미 돼버렸는데 어떠한 환경에서도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설계 방식이 바로 로버스트 설계예요. 그게 바로 정답인 디귿의 로버스트 설계라는 거다. 리얼은 우리 굉장히 많이 했는데 기억나시죠? 마케팅, 생산, 엔지니어 등 여러 신부품 관련 부서와 경우에 따라 외부 공급까지 참여시켜 제품을 설계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 리얼에 있는 거는요. 중요한 게 제품을 만든 후에 하는 거예요? 만들기 전에 하는 거예요? 전에. 오케이. 만들기 전에 동시공학이죠. 기억나시죠? 제품을 만들기 전에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계는 굉장히 디자인을 아주 이쁘게 해놨어요. 아주 잘 해놨어요. 디자인 설계 너무 잘했어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공장에 자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실제로 만드는 작업에서 아니 이거를 이렇게 꺾어 놓으면 이거 만드는데 너무 단가가 많이 든다. 이거를 조금만 더 펴서 이렇게만 하자. 나중에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동시공학이라는 거는 미리 디자인 팀뿐만이 아니라 제조팀, 외부 공급자까지 전부 오라고 해서 그렇게 설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억나세요, 이거? 기억 많이 말씀드렸고 정답은 그래서 동시공학이 정답이었고 꼭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디귿이 이제 로버스트 설계라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다구치 또는 다구찌 설계라고도 해요. 다구치 또는 다구찌 설계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일본의 통계학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다구찌 설계라고도 쓰는 그런 또 논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다구찌라고도 하고 다구치, 로버스트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다. 알겠죠? 다 같은 말이에요. 사람 이름을 따서 만든 거고 8번 너무 쉽게 나왔죠. 8번 틀리신 분은 정말 안 계실 거라 생각하고 알겠죠? 너무 쉽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회계 파트는 어려워요. 공부를 안 하면. 근데 경영학, 특히 군수직에서 나오는 경영학의 회계 파트 계산 문제는 너무 쉬워요. 뭐만 하면 돼요. 과거에 나왔던 기출문제만 풀 수 있으면 다 풀 수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더하기 빼기예요. 더하기 빼기. 당연히 정답 몇 번입니까? 15만 원이겠죠. 이거 뭐 두 번 설명 안 드려도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 당기순이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매출액에서 비용 빼죠. 거기서 법인세까지 빼야 되죠. 이자도 빼야 되죠. 근데 뭐는 빼지 않는다고 했어요? 감가상각은 빼지 않는다. 그게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100만 원에서 임차료 30만 원 빼고 급여 40만 원 빼고 운송비 5만 원 빼고 기타 비용, 판관비 10만 원 빼고 다 빼니까 얼마 남아요? 15만 원 남는다 이거죠. 너무 쉬워요. 이렇게만 나오면 우리는 뭐 100점 맞을 수 있죠. 9번 문제. BCG 매트리스도 너무 쉽게 나왔어요. 저는 4번이죠. 스타는 고도 성장 시장에서 시장의 선두자가 되어 현금 유출이 적고 흐름이 여유가 있는 큰 사업이다 그랬는데 스타는 시장의 성장률이 높고 상대적 점유율도 높은 거죠. 이거. 그래서 상대적 점유율이 높고 그리고 시장의 성장률도 높은 거. 이때는 현금 플로우, 흐름이 굉장히 많은 거. 그리고 이때는 현금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건 적은데 들어오는 거는 한정적이다. 이때는 철수해야 되는 거.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는 거.
자, 10번 문제. 너무 문제는 쉽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 정도 알아두셔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10번 문제. 기업의 경쟁 전략에 있어서 경쟁 우위는 차별화 우위와 비용 우위로 실현될 수 있는데 경쟁 우위와 경쟁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차별화 전략과 비차별화 전략 기억나시죠? 차별화 전략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제품들과 차별화시키는 거예요. 비차별화는요. 기존에 있던 거와 차별화시키지 않고 오직 원가를 다운시키는 거예요. 비용을 줄여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그거예요, 바로.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차별화 우위는 바로 다른 차별화된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기존에 있던 거에 차별화를 공급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프리미엄이 붙어야 안 붙어요? 붙는 거죠. 비용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번 맞는 거고. 규모의 경제, 경험효과. 경험효과 기억나시죠? 학습효과. 미리 만들어 본 사람이 싸게 만들어요? 비싸게 만들어요? 오케이, 싸게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본 사람이 싸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조직의 효율성 등, 조직의 효율성. 기존에 갖고 있던 조직을 활용하는 거예요. 적게 비용이 들어가죠.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차별화, 비차별화. 비차별화는 비용 우위의 원칙이 될 수 있다. 오케이, 맞는 거죠, 그러면. 이어지는 겁니다, 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 3번, 다양한 제품의 기획이나 제품 품질에 대한 광고 전략 등을 통해서 비용 우위 전략을 추진할 수 있다. 기존의 기획이나 제품 품질에 대해서 우위할 수 있는 것은 차별화 전략이죠, 당연히. 어떻게 비차별화예요? 비용 우위 전략이 아니라 차별화 전략을 쓸 수 있는 거죠.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당연히 되는 거고요. 11번, 갑인의 서비스 품질의 5가지 단계. 이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제 책에도 그대로 나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갑인의 서비스 품질 5차원입니다. 신뢰, 확신, 유형, 공감, 반응 또는 대응. 뭐 어떤 걸 나올지 몰라요. 리스펜시블리네스 그리고 반응이나 아니면 대응할 수 있는 거.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죠. 약속된 서비스를 이행할 수 있느냐. 확신성이라는 것은 제공해 주기로 한 약속된 서비스 수행할 수 있는 이 능력. 제공해 주기로 한 거. 그리고 서비스 시간 순서를 준수하는 거. 유형성. 서비스 품질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죠. 어떤 물리적인 시설, 인테리어, 장비, 사람의 어떤 외형적인 부분, 유형성. 공감성, 종업원에 대한 확신, 종업원에 대한 어떤 반응에 대한 신뢰, 종업원에 대한 능력, 종업원의 지식, 예의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게 바로 공감성. 그리고 반응성 또는 대응성은 고객을 돕겠다는 의지. 예를 들어 고객이 뭘 요구했는데 한참 후에 그걸 해준다든지 하면 별로 의지가 없는 거죠. 신속한 서비스. 이런 것들이 바로 반응성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 중에 가장 옳게 설명한 건 뭐냐라고 되어 있어요. 정답은 3번이죠. 고객을 돕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가 바로 대응성이다. 알겠죠?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12번 어떤 기업 전략의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아래 사례에 가장 옳게 설명한 것은 무엇이냐? 자, N사는 운동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제품의 디자인과 판매와 같이 가치 사슬의 처음과 끝부분만이 자신이 담당하고 나머지 생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전 세계 하청으로 맡긴대요. 하청 기업들 간의 서로 비용 절감이나 품질 향상 경쟁을 유도하여 그중에 가장 낮은 가격과 높은 품질의 제품을 구매하였다. 이게 바로 뭐죠? 아웃소싱 하는 거죠. 아웃소싱. 내가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아웃소싱 주는 거예요. 자, 바로 지난번 22년도에는 아웃소싱이 나왔지만 21년도에는 이게 나왔어요. 전략적 제휴. 전략적 제휴 기억나시죠? 가장 대표적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전략적으로 제휴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은행을 갔는데 나에게 보험을 판매한다. 이게 바로 전략적 제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각화 전략, 관련 다각화라는 게 있고 비관련 다각화라는 게 있어요. 관련 다각화, 비관련 다각화. 기존 사업과 다른 새로운 영역에 진출하여 기업을 성장을 꾀하는 것. 그리고 수직적 통합, 전후방 통합. 기억나시죠? 제조를 기준으로 하는 거. 뭐 당연히 우리가 많이 배웠었고. 13번 재고와 재고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건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제 EOQ를 알면 이거는 끝나는 거죠. EOQ. 경제적 주문량에 대한 설명이고 이 EOQ에 대해서 꼭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긴 해야 되는데 우선 재고 보세요.
인벤토리 및 재고 관련돼서 올바르지 않은 겁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좀 잠깐 보세요. 이거 설명드리고 갈게요. 고정 주문량이라는 게 있어요. Q 시스템. Q는 퀀티티라고 해서 수량을 의미합니다. 자, 정기 주문 모형이라고 해서 이거는 P 시스템인데 P 시스템의 P는 기간을 의미해요. 기간.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고정 주문 모형이라고도 하고 정기 주문 모형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안 부르고요. Q 시스템, P 시스템이라고 많이 불러요. 차이점이 뭐냐? 잘 보세요. Q 시스템은 뭐냐면 자, 재고가 있는데 재고가 어느 정도 하한선을 만들어 놓고 이 밑으로 떨어지면 주문하는 거예요. 이 밑으로 떨어지면 주문하는 거예요. 이 밑으로 또 떨어지면 주문하는 거예요. 하한선을 마련해 놓고 거기까지 떨어지면 주문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기간이 일정할까요? 일정하지 않겠죠. 주문 양은 일정할까요? 오케이. 양은 일정하죠. 왜요? 하한선 정해놓고 지금 이만큼 남았어요. 떨어지면 주문하고 떨어지면 주문하는 거예요. 양은 일정한데 기간이 일정하지 않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기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페리우드, 기간. 이 기간은 양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매월 1일, 오늘 1일인데 6월 1일이죠, 오늘. 매월 1일이면 1일마다 주문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재고가 많이 남았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1일 날 주문할 때. 주문량을 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P 시스템은 주문 기간은 똑같아요. 하지만 주문 양은 달라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오케이? 이해되시죠? 차이점 구분해 놓으셔야 돼요. 반드시 알아주셔야 돼요. 얘는 Q 시스템은 주문 양은 똑같지만 기간은 다른 거고 얘는 주문 기간은 똑같은데 양이 다른 거. 그러면 여러분들 안전재고라는 거 기억나세요? 안전재고가 없다고 단종이 되거나 아니면 안전재고가 없다고 고객이 제품 서비스 못하는 건 아니죠. 기억나시죠? 우리가 한전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1년의 전기, 그냥 하루 동안 전기를 얼마로 써야 될지를 미리 예측을 합니다. 근데 미리 예측량보다 10%의 안전하게 더 많이 생산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런데 10%의 안전 전기를 더 만들어요. 10%를 내려와도 우리 공급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10% 밑으로 더 떨어지게 되면 블랙아웃이 오는 거죠. 더 이상 전기 공급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안전재고는 없다 하더라도 부족하다 하더라도 고객이 서비스를 못 하는 건 아닌데 안전재고는요. 얘의 영향을 더 미쳐요. 얘의 영향을 더 많이 미쳐요. 다시 얘기할게요. 안전재고를 더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은 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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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재고를 더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건 얘예요. 얘예요. 안전재고를 더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건 얘죠. 기간이 일정하게 주문 시점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얘는 일정하게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전재고가 부족해도 주문을 못해요. 지금 안전재고가 부족해요. 주문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니까. 얘는요. 기간이 안 돼서. 근데 얘는요. 그때마다 주문하면 돼요. 그냥. 안전재고는 얘가 더 중요해요. 얘가 더 많이 갖고 있어야 되고. 이해가죠? 무슨 의미인지.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문제 풀 수 있어요. 해볼게요. 자, 1, 2, 3번은 모두 맞는데 우선 보세요. 4번 일반적으로 Q 모형은 P 모형보다 더 많은 안전재고를 요구한다? 얘가 얘보다 더 많은 안전재고를 요구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얘가 더 많이 요구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주문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 안전재고가 더 많이 필요해요. 효율적인 게 얘도 효율적이죠. 그래서 정답 4번이 틀렸다라는 거죠. 문제는 너무 쉬운 거예요, 사실. 1번, 재고는 제품의 생산이나 고객의 수요 충족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재이며 완제품, 제공품, 각종 원자재를 포함한다. 당연한 거고요. 재고 관련 비용 중에 추후 납품 비용이나 품절 비용은 재고 부족 비용에 해당하고 경제적 주문 모형은 연간 주문 모형 및 연간 재고 유지 비용 등의 연간 비용을 최소화하는 주문량을 산출해내는 거다. 기억나시죠? 이거 비용 여기는 주문량 그래서 요거와 요게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지점이 EOQ였다. 기억나실 거예요. 정답 그래서 4번이다라는 거죠. 자, 14번 문제. 투자한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건 무엇이냐? 투자한 평가. 자, 1번. 회계적 이익률법은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았다. 맞아요.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 건 두 개가 있어요. NPV와 IR. 알겠죠? 그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2번. 회수기간법은 원금 회수기간이 목표 회수기간보다 길면 선택한다. 자, 회수기간이라는 것은 빨리 내가 투자한 원금을 회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기간이 중요한 거예요. 빨리 회수하는 게 좋아요? 늦게 회수하는 게 좋아요? 그럼 짧은 걸 선택해야죠, 여러분들. 짧은 걸. 빨리 회수해야 되는데요. 정답은 2번이죠. 내부수익률법은 IR은 내부수익 R이 투자 요구보다 큰 거 선택해야죠, 당연히. 그죠? 투자 요구 수익률보다 큰 걸 투자하는 게 더 좋다. 1보다 큰 게 더 좋다라고 했고, 수년가는 투자자 요구 수익률보다 당연히 큰 거 선택해야죠. 정답은 2번이고 15번. 공급사슬 관리, SCM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건 무엇이냐라고 했죠. SCM이라는 것은 제가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들. 고객이 있고 기업의 내부가 있다면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이 고객과 내부를 한꺼번에 다 같이 아우르는 것을 SCM이라고 했고 이 내부에서 움직이는 것을 ERP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고객이 어떤 걸 주문을 하면 내부 시스템에서 고객에게 배송될 때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야 돼요. 체인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는 거예요. 한쪽만 영향을 받으면 안 되고 하나가 영향을 미치면 전체적으로 전부 다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정답은 당연히 4번이겠네요. 공급사슬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을 감소시킨다. 한 주체의 의사결정이 다른 주체에 미치지 않는다? 미쳐야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상호작용을 증가시킵니다. 종합적 적용법에 의해서. 16번 보겠습니다. 자, 제품 믹스, 제품 계열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 해당하는 개념 중 가장 올바른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조금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한번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리를. 자, 기억부터 보세요. 잘 보세요, 기억. 기억, 이거는요. 보세요. 특정 판매자가 구매자들에게 제공하는 중요한 게 이거예요. 모든 제품 계열과 품목을 합친 거. 그러니까 특정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모든 거예요. 그럼 자, 내가 장사꾼이에요. 그럼 내가 장사꾼인데 하나의 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여러 개 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거. 이게 제품 믹스예요. 제품 믹스. 내가 갖고 있는 거 전부 다 파는 거 아니에요. 제품 믹스에 대한 설명이에요. 기억은 제품 믹스. 됐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가 판매하는 모든 걸 제품 믹스라고 하는 거고. 자, 2번 보세요. 동일 유형의 유통 경로를 통해 동일한 고객에게 판매되는 서로 밀접한 동일한 고객에게, 고객 집단에게 서로 밀접한 관련 있는 제품들의 집단.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제가 책을 판매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한테는 군무원 관련된 책을 팔아야죠. 경찰 관련된 책을 판매하면 여러분들이 안 사겠죠. 군무원 관련된 거. 계열이 같은 거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 계열에 대한 설명이고, 자, 디귿. 하나의 제품 계열 내에는요, 여러 크기, 가격, 외형이 달라요.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맥주다. 자, 보세요. 맥주면 그냥 카스 맥주인데 하나 아닙니까? 아니죠. 병도 있고 캔도 있고요. 캔에서는 또 330ml가 있고 500ml가 있고 1리터가 있고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제품인데 외형적으로 다른 거 있죠? 그걸 뭐라고 하냐? 품목이라고 합니다. 품목. 이 제품에 대한 품목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똑같은 제품이에요. 근데 외형적인 부분. 나는 맥주를 330짜리 사고 싶은지 1리터짜리 사고 싶은지 PT를 사고 싶은지 품목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이거를 품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답 그럼 몇 번이 될까요? 3번이 되겠네요. 3번. 꼭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외형적인 건 품목이다. 알겠죠? 동일한 건 계열이다. 라는 거. 17번. 이거 틀리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인사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오류. 정말 많이 했습니다. 오류. 연공 오류.
연공 기억나죠? 후광효과. 후광효과는 해로효과라고 해서 어느 하나의 특성 때문에 다른 것도 좋게 보이거나 다른 것도 안 좋게 보이는 게 후광효과였어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번에 보면 평가자와 피평가자 사이에 유사한 정도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와 유사한 사람을 후하게 평가하는 거 그거 뭐라고 했죠? 유사효과 오류라고 했잖아요. 평가자와 피평가 사이의 유사 정도 나와 유사한 사람에게 좋게 평가하는 거예요. 정답은 그러면 유사 오류예요. 2번이에요. 2번. 그래서 이 후광효과라고 하는 것은 후광효과, 해일효과라고 하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이거는. 기억나죠? 개인적인 어떤 특성. 이 특성 때문에 다른 것까지 좋게 보이거나 다른 것까지 안 좋게 보이거나 라고 하는 거. 18번. 수요 예측에 대한 설명을 올바르지 않은 건 무엇이냐? 이것도 역시 9급에 나왔던 그 똑같은 이론이잖아요. 4번에 보면 주관적 모형의 역사적 유추법은 자, 역사적 유추법 기억나시죠? 지금까지의 미래 예측에서 가장 널리 사용하던 방법 중에 하나가 역사적 유추법이라고 했어요. 과거에 대한 걸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 그래서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일반화된 유형이나 법칙을 찾아내고 이거를 토대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이 바로 4번 역사적 유추 방법이죠. 뭐 종속 변수를 갖는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수요 예측 기법이에요.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19번 변혁적 리더십 정말 많이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듣고 고민해 본 사람은 다 맞을 수 있을 거예요. 1번부터 볼게요. 변혁적 리더십. 부하들의 관심사와 욕구에 대해서 개별적인 관심을 보여준다. 자, 집단에 의한 것보다 개별적인 게 훨씬 효과적이겠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집단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변혁적 리더십은 개별적으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개별적으로. 왜?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집단의 비전보다는 개인의 비전이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개인적. 개별 관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하들에게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보상을 동기부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하들에게 즉각적인 걸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과를 내면 나중에 주겠다라는 거지 즉각적으로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가시적 보상이 아니에요. 명확한 보상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가시적으로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 명확하게 자 이번 프로젝트 성공하면 내가 성공과 동시에 너에게 5천만 원을 주고 이사로 승진시키고 이렇게 할게. 명확한 보상을 이야기하는 게 변혁적 리더십의 핵심이에요. 가시적으로 자 우리 이거 성공하면 우리 서로 잘 될 거야. 너에게 보상 줄게. 잘해줄게. 열심히 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명확하게. 알겠죠? 정답 그래서 2번이죠. 부하들에게 친절한 격려함으로써 부하의 사기를 진작시켜주고 부하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바람직한 목표를 제시하여 노력한 동기부여한다. 정답은 그래서 2번이다. 자, 다각화.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건 무엇이냐라는 거죠. 다각화. 많이 했던 거니까. 자, 여기 보겠습니다. 다각화.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수직적 통합에서 후방 통합은 판매 및 마케팅 경로로 통합하는 거다. 이런 판매는 전방 통합이었죠. 제조에서 판매로 가는 거. 제조에서 원자재로 오는 게 후방이었고요. 됐죠? 2번. 관련 다각화는 기존 제품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벗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존 제품과 관련이 있는 거에 새로운 사업으로 진출하는 거예요. 비관련 다각화는 특정 기업의 현재 사업 범위와 관련성이 없는, 관련성이 적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없는이에요. 관련성이 큰 게 아니라 없는, 아예 새로운 거. 알겠죠? 아예 새로운 거 하는 거죠. 정답은 4번이네요. 수직적 통합에서 통합된 기업 중 어느 한 기업이 비효율성을 나타내는 경우에 전체 기업으로 비효율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유는 왜 그래요? 통합을 했기 때문에. 알겠죠? 통합을 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맞다. 21번. 기업의 장기 채무 지불 능력인 레버러지 비율에 대한 설명을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레버러지 비율이 뭐죠? 타인 자본에 대한 의존도를 나타내는 거죠.
타인 자본의 의존도. 정답은 1번이네요. 부채 비율이라는 것은 타인 자본의 의존을 나타내면 자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타인 자본을 총 자산으로 나눈 게 아니라 뭘로 나눈 거예요? 자본으로 나눈 거라고 했잖아요. 이거 정말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 부채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돈을 내 돈, 자본으로 나눈 거예요, 당연히. 정답은 1번이죠. 자, 그 다음에 22번. 나머지도 한 번씩 보시면 알 거예요. 22번도. 자, 보세요. 22번 문제를 좀 어려워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재무할 때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이때 막 파워포인트를 쓰면서 그림까지 그렸던 게 있어요. 잘 보세요.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자, 예를 들어서 통닭집을 하는데, 1,000만 원을 들여서 통닭집을 오픈을 했어요. 잘 보세요. 그런데 1년 동안 사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100만 원을 벌었어요. 수익률이 얼마예요? 10% 이렇게 수익을 보였다. 자, 여기까지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 기억나시죠? 내 돈으로 한 겁니다. 내 돈으로. 1년 동안 해서 100만 원 번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걸 좀 팔고 싶어요. 다른 사람에게 팔고 싶은데 우리 통닭집이 얼마에 판매가 될 거냐라는 것은 발행된 주식 수가 있고 한 주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 주에 얼마냐라고 해서 한 주 가격 곱하기 발행된 주식 수 하면 그게 바로 뭐라겠죠? 시가총액. 시총이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서 1,500만 원이다. 1,000만 원 들여서 통닭집을 차렸고 1년에 100만 원씩 버니까 5년이 지나면 500만 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500만 원이다 라고 해서 보통 요 정도에 구매를 해요. 일반적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1년에 100만 원씩 버는데 시가총액이 1,500만 원이면 1년 수익 대비 얼마? 15배. 이게 바로 뭐라겠습니까? 퍼라고 했죠. 퍼. 이게 퍼예요. 그럼 이거는 뭐분의 뭐예요? 뭐분의 뭐예요? 수익분의 시가총액. 아시겠죠? 이게 퍼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수익분의 시가총액인데 이 시가총액은 어떻게 결정된다? 주식 가격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어요. 시장에서. 요거 기억하면은 정답 맞출 수 있습니다. 볼게요. 퍼, 주가 수익 비율. 주가 대비 수익이 얼마냐? 수익비를 가장 옳게 설명하지 않은 건 무엇이냐 이거예요. 자, 1번부터 볼게요. 퍼는 주가를 EPS로 나눈 값이다. 맞죠? EPS. 한 주당 얼마냐? 전체 주가를 한 주당 얼마로 나눈 값이냐? 1번 맞아요. 이거 했어요. 이런 시간에. 2번. 기업이 이익 대비 주가가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상대적 가치다. 이익 대비 몇 배 이거는 이익이 뭐예요? 이거죠. 이거 100만 원이 100만 원 대비 몇 배예요? 15배. 맞잖아요. 100만 원 대비 15배. 맞아요. 단기 순이익이 증가하면 퍼는 작아진다? 어렵죠. 그런데 잘 보세요. 단기 순이익이라는 것은 시총이에요, 수익이에요? 이거죠, 이거. 맞죠? 자, 수익분의 시총인데요. 단기 순이익이 줄어든다는 것은 얘가 줄어든다는 거죠. 여러분, 분모가 줄어들면 결과는 어떻게 된다?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분자가 줄어들면 결과는 어떻게 된다? 줄어들 거 아니에요. 분모가 줄어들면 값은 어떻게 된다고요? 커지는 거죠. 그러면 자, 보세요. 단기 순이익이 증가하면 퍼는 어떻게 된다? 단기 순이익이 줄어들면 퍼는 어떻게 된다? 퍼는 어떻게 된다? 단기 순이익이 감소되면 퍼는 올라간다. 그럼 단기 순이익이 증가하면, 거기 있는 것처럼 증가하면 퍼는 어떻게 된다? 맞잖아요. 그러면 3번.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분모가 작아지면 값이 커지고 분모가 커지면 값은 작아지는 건 당연한 원리인 거죠.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작아지면 값은 커지고 단기 순이익이 커지면 값은 작아진다. 3번도 맞다라는 거죠. 됐죠? 여기까지? 4번 보세요. 퍼가 높을수록 투자 원금을 더 빨리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투자 수익률이 높다?
전혀 상관없어요. 이건 회수기간에 대한 설명이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수익률 지표로 나타내는 게 퍼기 때문에 수익률에 따른 거지 빨리 회수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23번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제거할 수 있는 이거 9급에도 그대로 나왔던 거죠. 비체계적 위험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이냐? 정답은 1번. 기억나시죠? 비체계적인 위험은 특정의 회사, 특정의 어떤 기업만 파산하는 경우고 체계적인 위험은 전체 인더스트리가 문제가 있는 거죠. 1번은 비체계적, 나머지 모두 다 체계적. 24번 서비스업은 제조의 생산 및 제조업자와 다른 특성을 보이는데 서비스 운영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올바르지 않은 건 무엇이냐? 정답은 4번이죠. 서비스 전달 시스템에 고객이 참여하기 때문에 고객마다 동일한 서비스가 적용된다. 여러분 서비스는 그때그때마다 다르다고 했어요. 근데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어요? 고객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서비스를 하는 사람인데 초등학생이랑 아저씨랑 서비스하는 내용이 똑같다면 문제가 있겠죠. 고객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동일한이 아니라 다른 거. 25번 아주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누차 얘기했던 건데 시장 세분화의 기준이 되는 여러 사례 중 가장 올바른 건 무엇이냐? 자, 제품 편익,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어떤 편익을 얻고자 하는 거고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 이거를 내가 구매함으로써 심리적인 상태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산다 그러면 브랜드를 보고 산다. 태도, 소비자의 태도를 조사한 거예요. 이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 명품이냐, 명품이 아니냐. 이건 뭐에 대한 부분이에요? 행동적 세분화에 대한 설명이죠. 행동적 세분화가 바로 뭐냐면 선호도, 상표, 사용량, 이거에 대한 구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설명드리면 행동적 세분화라는 것은 어떻게 구매하느냐, 구매하는 습관, 선호도, 상표, 사용량에 대한 거고 인구 통계적인 방법이 나이, 성별, 가족수, 교육 수준, 지리적인 부분이 국가나 지역, 기후, 농촌, 심리적인 부분이 개인의 가치, 개인의 태도, 관심, 성격에 따라 구분하는 게 심리적인 부분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행동적 세분화가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7급 문제를 마무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변형 문제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